이름의 기원. 미나가 태어난 1984년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특별한 해로 기록될 것 같지는 않다. 4년 전 탱크를 앞세워 수도 서울을 점령하고 전국에 계엄령을 선포했던 일군의 군인들이 여전히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고, 시민들은 투쟁하거나 체념하거나 프로야구가 생중계되는 컬러 텔레비전 앞으로 도망쳤다. 일상의 저녁 밥상을 위해 된장찌개나 김치찌개를 끓이는 것은 10년 전과 다를 바 없었지만, 아이들 생일에 나이와 같은 개수의 촛불을 밝힌 케이크를 나누어 먹는 풍경 같은 것은 점점 흔해져갈 무렵이었다. 그해 초봄, 그녀의 어머니 이순미는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았다. 생애 2번째 임신이었다. 첫 번째 임신은 결혼 전 아직 그녀가 대학 졸업반이었을 때였고, 성별 모를 때 하는 잉태 10주 만에 명동 뒷골목의 허름한 산부인과에서 낙태되었다. 마취에서 깨어난 여자친구의 손을 꼭 붙들고서 당신의 애인이던 후에 그녀의 남편이 된 남자 박기태가 눈물을 흘렸다. 그때 그녀는 이 남자와 헤어질 수 없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20대 초반의 이순미에게는 한 남자의 아이를 지은 경험을 품고 또 다른 남자를 찾아 나설 만한 용기가 없었다. 분명코 그것은 용기의 문제였다. 1980년 전후 동아시아 미혼 여성들의 보편적인 윤리 감각을 거스를 용기 말이다. 제도의 공식적 인준 아래 한 침대를 공유할 자격을 가지게 되는 것을 연애의 성공이라 부를 수 있다면, 그로부터 약 3년 뒤 그 젊은 연인은 승리의 월계관을 썼다. 스스로를 승리자라 칭하기엔 어쩐지 민망할 만큼 지루하고 오랜 연애 기간을 보낸 뒤였다. 그 사이 남자는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였고, 빠듯하지만 그럭저럭 한 가게를 꾸려갈 수 있을 정도의 봉급생활자가 되어 있었다. 새 신랑이 가진 것은 막 개발이 시작된 변두리 언덕배기의 조그만 전셋집 하나, 생활 능력이 전무한 홀어머니와 아직 대학을 마치지 않은 동생 둘, 그리고 당남으로서의 무거운 책임감이었다. 새 신부가 당시 여자로서 드물게 안정된 직장인 초등학교 교사직을 그만둘 수 없다는 결론은 자명했다. 직업을 가진 기혼 여성은 세간에서 가련하다는 시선을 받기 일쑤인 시대였다.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었던 이순미는 잃고 자신의 선택의 정당성을 덧입히는 방법을 찾아냈다. 자신이 직업에 대해 가진 사명감과 이제는 여자도 평생 직장을 가져야 당당히 자립할 수 있다는 논리를 대내적으로 적극 표방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방학도 있고 선생님들은 좋겠네요. 라고 누군가 별뜻 없는 덕담을 건네기라도 하면 손사래를 치며, 저는 그래서 이 길을 택한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 교육이 이젠 정말 아래에서부터 달라져야 하기 때문에 로 시작하는 긴 사설을 늘어놓아 분위기를 뜨악하게 만들었다. 남편의 식구들과 한 집에서 살아가는 나날들은 그녀가 막연히 상상하던 결혼 생활과 여러모로 달랐다. 집안은 자주 찾아오는 시어머니의 친척들로 버글거렸으며, 원래도 과묵하던 애인은 남편으로 지위가 바뀌자 말수가 더욱 줄어들었다. 남편은 날씨 좋은 휴일에도 온종일 좁다란 거실에서 제 어머니와 동생들 사이에 껴앉아 텔레비전을 보았다. 그가 큰 소리로 웃을 때라곤 응원하는 야구팀이 승리를 거두었을 때와 코미디 프로그램을 볼 때뿐이었다. 순미는 자연스럽게 세상의 모든 프로야구 선수들과 코미디언들을 미워하게 되었다. 밤이 깊어 부부의 잠자리에 누워야
남편은 비로소 가까이 다가왔다. 그는 아내와의 섹스를 남자들이 혼자 있을 때 사타구니 속에 손을 집어넣는 습관과 별반 다르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았다. 신음소리가 방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애쓰면서 그녀는 남편과 몸을 섞었다. 천천히 배가 불러왔다. 6개월이 넘어서면서 뱃속의 아이는 톡톡 발길질을 시작했다. 국가의 승인을 받은 태아였으나 출산휴가는 만삭이 다 되도록 사용할 수 없었다. 아침 출근길이면 시어머니와 시동생들이 아직 잠들어 있는 집을 빠져나와 버스를 탔다. 만원버스 안에서는 아기의 움직임이 더욱 거셌다. 낙타 무덤처럼 부풀어오른 배를 한 손으로 감싸주고 다른 손으로 버스 손잡이에 매달려 이리저리 흔들리다 보면 두 발이 바닥으로 쓱 꺼져버릴 것만 같았다. 세상의 모든 프로야구 선수들과 코미디언들과 버스 기사들에 대한 미움은 이미 증오로 변해버렸다. 겨울방학을 앞둔 12월의 차고 맑은 날 버스 정류장에서 양수가 터졌다. 밤새 쌓인 흰눈 위로 시뻘건 액체가 뚝뚝 떨어졌다. 10달을 준비해 왔는데도 지금 제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믿을 수 없었다. 이순미는 눈 위로 천천히 스며드는 핏물을 내려다보다가 만원버스 대신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으로 갔다. 꼬박 하루의 진통 끝에 아기가 태어났다. 딸이었다. 24시간 동안 함께 사투를 벌이고 간신히 마주한 갓난아이의 검은 눈동자를 보자 울음이 터져 나왔다. 밑도 끝도 없는 긴 울음이었다. 미역국을 먹으면서도 아기에게 젖을 물리면서도 그녀는 계속 울었다. 남편의 친척들은 산모가 참 유난도 하네 라며 혀를 찼다. 산후우울증이라는 병명이 아직 대중화되기 전이었다. 그 언제인가처럼 박기태가 아내의 손을 잡고 다독여 보았지만 달라지는 것은 없었다. 시어머니가 손녀의 이름을 지어왔다. 박민희였다. 유순하고 성실한 맏딸로 자랄 이름이라고 했다. 시어머니는 장안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유명한 장명가에게 큰돈을 주었다며 생색을 냈다. 이순미는 그 돈이 결국 자기 월급에서 나온 거나 마찬가지라거나 무의미한 지출이라거나 하는 불평은 입 밖으로 내지 않았다. 다만 동사무소에 가서 출생신고를 할 때 마지막 한 글자를 다르게 썼다. 어쩔 수 없이 남편의 성인 박을 붙여야 했지만 만약 안 그래도 되었다면 그녀는 기꺼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아무 성이나 가져다가 어린 딸의 이름 앞에 붙였을 거였다. 엄마, 내 이름은 무슨 뜻이야? 한국인의 이름은 대개 한자어 2개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한자어의 조합들은 각각 고유한 의미를 가진다는 사실을 알게 된 초등학생 미나가 물었다. 이순미는 자신 없는 목소리로 글쎄다 라고 운을 댔다. 총명하고 아름답다는 뜻? 아무튼 참 좋은 뜻이야. 자식에게 좋지 않은 의미의 이름을 지어주는 부모는 없다. 미나는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그 이름은 그럭저럭 현대적이면서도 예쁘장한 소녀에게 어울리는 어감이었다. 그 또래의 여자아이들 사이에서 좀 평범한 이름을 가졌다는 것은 결정적인 단점이 아니었다. 남들과 판이하게 다르면 필연적으로 이목을 끌기 마련이니까. 독특한 이름, 예를 들어 기쁨이라든지 으뜸이라든지 으로 타인의 관심을 받기엔 여러모로 평범한 소녀였으므로 더욱 그랬다. 박미나 어린이는 유달리 키가 크지도 체중이 적게 나가지도 않았고 남달리 빼어나거나 흉측한 이목구비로
행인들의 눈길을 잡아 끌지도 않았다. 이름의 한자 뿌리처럼 뛰어나게 유순하고 성실하지도 뛰어나게 총명하고 아름답지도 않았지만 부모를 낙담시킬 만큼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 그만하면 충분했다. 미나는 1980년대의 부모가 맏딸에게 갖는 여러 가지 기대치를 그럭저럭 만족시키는 소녀로 보였다. 그녀의 이름이 무엇이었대도 그 아이의 타고난 본성은 별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이름이란 결국 그런 것인지도 몰랐다. 그의 이름은 퍼큰했다. 1982년에 대한민국에서 출생신고를 한 남자아이들의 이름 중에서 많은 것으로 치면 최소한 5번째 안에 들 거라고 준호는 이따금 생각했다. 더구나 그의 성은 한국에서 2번째로 흔한 이였다. 초등학생일 때나 고등학생일 때나 그와 같은 이름을 가진 그부가 한 반에 하나쯤 더 있는 것은 별로 이상한 일도 아니었다. 교사나 친구들은 각기 다른 이준호들을 큰 이준호, 작은 이준호라고 구분해 부르곤 했다. 그들은 그런 식의 호명이 몹시 편리하고 재미있기까지 하다고 믿는 눈치였다. 적어도 공부 잘하는 이준호, 공부 못하는 이준호로 나누는 것보다 훨씬 덜 차별적이라고 자부했을 수도 있다. 성장기 동안 줄곧 또래의 신장 평균치보다 조금 작은 편이었던 그의 이름 앞에는 번번이 작은이 붙었다. 이 문제는 그래, 작은 이준호가 풀어봐라. 준호는 그럴 때마다 네 라고 커다란 목소리로 대답해야 했다. 그러지 않으면 대번에 사내 자식이 패기가 없어 같은 종류의 비난이 날아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작은 이준호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 특별히 반감을 품고 있지는 않았다. 그는 근본적으로 작은 이라는 수식어에 익숙한 사람이었다. 준호의 부모는 그가 이 세상에 태어난 순간부터 양수의 퉁퉁 부른 눈을 가느다랗게 뜨고서 흐릿한 사방을 가만히 둘러보던 바로 그 순간부터 그를 작은 아들이라고 불렀으니 말이다. 그의 어머니 송혜전은 둘째 아이로 딸을 원했다. 얘 가졌을 땐 예쁜 머리핀이나 리본 머리띠 같은 게 그렇게 눈에 들어오는 거야. 마침 태몽도 참새가 품으로 날아들은 꿈이었으니 딱 속았지 뭐. 안방에 동네 아줌마들과 둘러앉은 엄마가 100번도 더 들은 것 같은 이야기를 또다시 재방송하기 시작할 때면 어린 준호는 엄마 무릎에 더욱 깊이 고개를 파묻고만 싶었다. 엄마가 원하던 딸로 태어나지 않은 것이 꼭 자기 잘못인 것만 같았다. 그래도 다행이야. 얘는 지희 형이랑은 다르다니까. 사내놈이라도 얼마나 검살맞은데. 준호는 참았던 숨을 내쉬었다. 엄마가 뜨고 있던 것은 병아리 털처럼 샛노란 빛깔의 카디건이었다. 앞섭을 따라 반짝이는 금빛 단추를 조르르 달고서 인천 앞바다에 정박된 큰 배의 컨테이너 한 귀퉁이에 실릴 물건이었다. 라벨에 메이드 인 코리아와 핸드메이드라는 영문 글자를 새긴 채 세계 여러 나라로 떠나가게 될 터였다. 준호가 아직 모르는 먼 나라들이었다. 결혼한 뒤로 송혜자는 끊임없이 일을 했다. 처자식을 위한 생활비를 벌어오기엔 남편이 너무나도 공사다망했던 까닭이다. 그녀의 남편 이종필과는 부모가 주선한 맞선으로 만난 사이였다. 보름달처럼 둥근 얼굴에 바지런한 성정의 쌀집 큰 딸은 근방에서 제법 인기 좋은 신부감이었다. 그녀가 다른 구혜자들을 뿌리치고 남편을 선택한 이유는 그가 도시 남자였기 때문이다. 그는 서울에 터를 잡고 취직해 회사에 다니고 있다고 했다. 2번째 만나던 날 이종필은 그녀를 위해 명동의 유명한 제과점에서 사왔다며
리본이 묶인 상자를 내밀었다. 리본을 풀고 상자를 열어보았다. 엄지손가락 반만한 크기의 과자들이 줄맞춰 담겨 있었다. 연한 갈색으로 구워진 과자 하나를 집어 입에 넣었다. 혀 끝에 닿는 보들보들한 이 감촉을 그녀는 평생 잊지 못하리라 직감했다. 우유와 버터와 생크림이 포근하게 뒤섞인 맛. 5월 하늘의 뭉게구름 같은 맛. 이게 바로 도시의 맛이라고 송혜자는 생각했다. 서울에 대한 그녀의 환상이 깨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신혼살림을 시작한 곳은 명동에서 버스를 2번 갈아타고 가야 하는 변두리 동네의 방 한 칸이었다. 심지어 그곳의 행정구역상 명칭은 서울이 아니라 경기도였다. 하나뿐인 창문을 열면 근처 밭에 뿌려진 두업 냄새가 방 안 가득 들어찼다. 남편은 제가 하는 일에 대해 속 시원히 설명해주지 않았다. 말해도 모를 거라고 했다. 윤나게 닦은 검정 구두에 흙이라도 묻힐세라 조심조심 동네 어귀를 빠져나가는 남편의 뒷모습을 혜자는 아침마다 기막힌 심정으로 바라보았다. 그렇게 나간 남편은 통금 사이렌이 불기 직전에 들어오는 일을 찾았고 아예 돌아오지 않는 날도 있었다. 그녀는 현실적이고 적응이 빠른 여자였다. 우선 동네 교회에 새해 신도로 등록했고 그곳에서 여자들을 사귀어 형님아우하며 잘 지냈다. 함께 모여 뜨개질이나 단추달기 같은 부업을 했고 큼지막한 양푼에 감자 호박을 숭덩숭덩 썰어 넣고 칼국수나 수제비를 끓여 나눠 먹기도 했다. 그녀가 바지런히 몸을 놀려 이런저런 부업을 한 덕분에 조금씩 저축도 늘려갈 수 있었다. 첫 아이의 성별이 아들인 데 대한 남편의 반응은 당연하다였다. 그럼 누구 새낀데 달 건 달고 나와야지. 누가 봐도 아빠와 똑같이 생긴 아이였다. 그때부터였을 것이다. 혜자가 은밀한 소원을 품게 된 것은 그녀는 새벽 기도에 꼬박꼬박 참석하여 다음번 아기는 절대로 남편을 닮지 않게 해달라고 빌었다. 남편을 닮지 않은 딸. 남편을 떠나겠다거나 아이를 더 낳지 않겠다거나 하다못해 남편 아닌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겠다는 쪽으로는 머리가 돌아가지 않았다. 둘째가 그녀가 간절히 바라던 딸이 아니라 또다시 아들임을 알았을 때 잠시 신을 원망했다. 그러나 하느님은 역시 전지전능하신 분이었다. 작은 녀석은 모든 면에서 큰놈과는 달랐다. 큰애는 자랄수록 외모뿐 아니라 성격도 제 아버지를 빼닮아 매사에 건성건성이었고 틈만 나면 밖에 나가 뛰어놀기로 좋아했지만 작은 애는 그렇지 않았다. 얼마나 착하고 여린 본성을 가진 아이인지 아이를 업어보면 알 수 있었다. 저를 등에 업은 엄마가 힘들까봐 본능적으로 엄마 목을 꼭 끌어안아 체중의 부피를 줄여주는 아이였다. 얘는 하는 짓이 딱 계집애 같네. 아이를 본 사람들은 말했다. 걱정 없겠어. 든든한 큰아들 있지. 이렇게 사근사근한 작은 아들 있지. 우리 천사, 너 없으면 엄마가 어떻게 사니? 엄마가 소곤거리면 작은 생명체는 정말 아기 천사라도 된 것처럼 덩달아 그 보드라운 입술을 옴짝거렸다. 그러나 아기는 여간에서 엄마를 독차지할 수 없었다. 아우를 본 뒤 급격히 과격해진 큰아이 때문이었다. 엄마가 동생을 안아 젖을 물리려 할 때마다 형은 자지러질 듯 울었다. 첫 아이를 울다 지쳐 죽게 할 수도 없고 둘째로 굶겨 죽일 수도 없었기에 송혜자는 차선책으로 분유를 구입했다. 없는 살림에 적자는 출혈이었지만 어쩔 수가 없었다. 뚝뚝 떨어지는 젖을 억지로 말리고 아기 입에 인공적병을 물렸다.
처음 몇 번은 힘없이 도리지를 치더니 아이는 곧 가짜 젖꼭지를 쭉쭉 빨기 시작했다. 역시 순한 아이였다. 분유깡통에 큼지막하게 실린 우량아만큼은 아니었지만 아이는 매일매일 조금씩 자라났다. 이름은 시골에 있는 친아버지가 지어보냈다. 그에게는 이미 9명의 손자가 있었고 모두 이름 가운데에 준이라는 글자가 들어있었다. 할아버지는 고민에 빠졌다. 새로 태어난 아기는 막내 아들의 둘째 아들이었으므로 웬만한 이름은 다 선점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준영, 이준식, 이준기, 이준태, 이준수. 고만고만한 이름들을 하나하나 헤아려 보다가 당연히 있는 줄 알았던 준호가 빠진 걸 깨닫고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아이의 이름은 어떤 사촌과도 겹치지 않는 이준호가 되었다. 9명의 형제들과 이름 3글자 중 2글자가 똑같았다. 이렇게 해서 준호는 북의 혈통의 일원임을 증명하는 것 외에는 큰 의미가 없는 이름을 부여받게 되었다.